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모두 실제 상담 사례입니다. 2016년도에 집을 샀는데 8년 만에 바로 지금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냐? 대한민국이 공산주의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바로 자금 조달 계획서 때문입니다. 정말 어렵게 산 집인데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잘 못 써서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너무 머리가 아프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부동산 말만 믿고 자금조달 계획서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잘 못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금조달 계획서 대체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떻게 쓰면 나중에 조사를 받는지, 그건 몇 년까지 유효한 건지 자금조달 계획서의 비밀을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소 듣기 어려운 정말 좋은 내용으로 준비했으니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이 영상 여러 번 보셔서 여러분의 집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염지훈 세무사가 응원하겠습니다. 절세는 염지훈. 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우선 세무사님이 가장 많이 상담하셨던 그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객분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게 예전에 부모님이 지원해 주신 부동산 취득자금이나 전세금 지원이 뒤늦게 발견되면 어쩌지? 하는 겁니다. 아, 그죠. 특히 전세금 지원. 이거는 저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지금 문 PD가 리얼로 걱정하고 궁금해하는 것처럼 제 앞에 이런 문의로 상담 오시는 분들이 정말로 진짜 많이 있어요. 최대 10년 전부터 통상 5년 전 사례를 갖고 오시는데요. 그럼 실제로 몇 년까지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법상으로는 당연히 15년 전까지 위험하고요. 올해 제가 직접 본 조사 통지서상으로는 2024년에 2016년 걸, 즉 8년 전까지 조사하는 거를 봤어요. 8년 전까지 조사하는 게 아주 흔한 사례는 아니지만 2024년에 2016년 부동산 취득자금 조사를 실제 하는 걸 제가 봤다는 거죠. 8년 전이면은 진짜 너무 옛날 건데, 그럼 조사 받는 분도 이거는 너무 황당할 것 같거든요. 근데 8년 전 자금 출처 조사가 이렇게까지 뒤늦게 나오는 그 이유가 뭔가요? 2016년 신고 내용 그 자체에 대한 검증을 우연히 늦게 했거나 어떤 탈세 제보와 같은 외부 요인에 의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2016년도에 취득한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 대금으로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세무서 직원이 8년 전 그 사건에 대해서 과연 그 당시 그 자금 조달이 가능했을지를 분석해 보고 증여받은 혐의가 있다면 선정될 수 있습니다. 와,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15년 전까지는 조사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법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아,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사례처럼 8년 후에 조사가 나와서 만약 세금이 나오거나 뭐 가산세까지 나오면 대략 얼마 정도 나오게 되는 건가요? 원래 내야 될 본세만큼, 즉 세금이 거의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부동산 살 때나 전세 얻을 때 지원을 받았고 그 돈으로 다시 부동산을 산다면 그때 가장 문제가 이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사실 고객분들의 얘기를 하나하나 다 들어봐야 알 수 있는 건데 금액도 그 기간도 모두 다르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정말 어려워요. 따라서 이 채널에서 굳이 제가 해결책을 말씀드린다면 이번에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 관련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잘 작성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포함한 국세청 아는 형 세무사들 및 주변의 세무사님들하고 상의하시고 세금을 전혀 내지 않겠다는 생각보다는 적절한 세금을 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근데 부동산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잘 작성해라 라는 말은 너무 교과서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걸 쓸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뭔지,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건지 세무사님이 현실적인 팁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지원받은 금액이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첫째 부모님으로부터 또 차용증을 쓰거나 둘째 소득세 신고도 되지 않은 현금을 자금 출처로 제시한다면 자금 출처 조사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져요. 반대로 얘기하면 과거 지원받은 자금이 있다면 가급적 차용증을 안 쓰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예금은 자금 출처로 제시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럼 제일 궁금한 게 모자란 자금 출처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조달을 해야 될까요? 금융기관 대출이나 증여공제를 활용한 증여를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증여공제가 너무 작으면 증여세를 조금 내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교과서적인 얘기가 아니냐 하지만 괜히 위험하게 했다가 과거에 문제가 됐던 그 자금까지
들춰지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자금 출처 조달 계획서 작성 관련해서 다른 단골 사례도 있을까요? 있죠. 두 번째 상담 유형은 신고되지 않은 매출 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의 상담 내용이에요. 네, 신고되지 않는 매출 대금이라는 게 좀 모호한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자금 출처라는 건 보통 현금이에요. 기존에 갖고 있던 부동산을 팔거나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거나 주식을 판 돈이거나 아니면 오래전부터 통장에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돈이거나, 근데 그게 아닌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생겼다. 그렇다면 세무서에서는 소득 신고를 누락했거나, 즉 신고되지 않은 매출 대금이거나 아니면 현금 증여 누락으로 의심할 거예요. 이런 고민을 들고 상담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많죠. 최근에 서울 강진구에서 급하게 문의 주신 분인데요. 30대인 아드님이 약 10억 원짜리 고가 오피스텔을 취득하시는데 대출과 임대보증금 7억 원 정도를 끼고 사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이 대출과 임대 보증금으로 7억 원을 끼셨으니까 이 7억 원에 대한 자금 출처는 확실한 것 같고요. 나머지 그 3억 원, 그것만 소명하면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전체 금액에, 그러니까 10억짜리 중에서 3억, 30%니까 이 정도면 안전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30대 아드님은 신고 소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동안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고 신고한 증여 금액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드님 통장에는 사실 1년 전부터 3억 원이라는 돈이 이미 있었어요. 그럼 실제로는 거의 이분이 좀 백수에 가까우신 것 같거든요. 이 3억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죠. 자금 조달 계획서에 현금이라고만 금액을 적으면 이 다음에 세무서에서는 이 현금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서 신고된 소득이 있는지 신고된 증여 금액이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할 건데요. 그게 없다면 궁금증을 갖게 될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전화 주신 분은 세무조사로 번질까봐 무섭다, 계약금 1억 원을 포기하고 매매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제 세무조사로 번질까봐 무서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계약금 1억 원까지 포기할 정도면은 되게 뭔가 두려움이 있었거나 걱정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 다음에 세금이 뭐 도대체 얼마나 나오길래 계약금 1억까지 이제 포기하는 걸까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날 저녁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에 걸쳐서 거의 2시간을 통화했어요. 계약금을 포기하지 마셔라, 그리고 도대체 아드님 통장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 제게 말해달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결국 어떻게 됐나요? 2시간 이상을 통화하고 결국 본인이 알아서 하신다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제게 그 이상은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아드님 통장에 공개되면 안 될 특별한 거래 내역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솔루션은 드렸습니다. 계약금 1억 원 포기하지 마시고요.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돈이죠. 1억이라는 게 충분히 해결이 되는 거니까 부디 계약금 포기하지 마시고 솔루션 드린 대로 하셔서 잘 해결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약 2달 전에 60대의 전문 자격사이신 어머니가 오셨어요. 40대 아들이 아파트를 사는데 마찬가지로 매매가액이 10억 원이었는데 어머니가 자녀에게 3억 원 정도를 빌려주거나 증여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3억 원을 증여해주면 굉장히 뭐 깔끔할 것 같아요. 문제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여기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처음에는 이자를 조금 받고 빌려주신다고 했다가 아들이 대출이 7억 원 정도 되니까 그거 갚아 나가기도 너무 힘드니 거기다가 어머니께 또 3억 원까지 차입하면 이후에 10억 원이라는 금액을 갚기가 너무 힘들지 않냐라고 말씀드려서 이참에 혼인공제 1억 원 합해서 1억 5천만 원을 증여하고 1억 5천에 대해서는 증여세 2천만 원을 깔끔하게 내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하면 뭐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며칠 뒤에 제게 전화가 왔어요. 60대 그 어머니, 전문 자격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신고된 소득이 없어요. 소득이 있으시면 3억 원까지 딱 맞게 증여해 주실 수 있을 텐데 그분은 혹시 3억 원이라는 그 돈을 어디서 났는지 본인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로 이어질까봐 걱정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증여하는 것 자체는 사실 문제가 되는 게 아닌데 어머니가 지금까지 버셨던 거 거기에 대해서 소득을 누락하고 계셨던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들한테 증여했다가 괜히 본인한테까지 그 세무조사가 번질까봐 걱정하신 거, 그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요. 그렇게까지 이게 이어질 수가 있는 건가요? 이분은 국세청 아는 형을 포함한 세무조사 유튜브를 수없이 보시면서 가족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 비슷한 유형의 영상을 보시고 거기에 꽂히신 것 같아요. 저도 어쩔 수 없이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지요 라고 말씀드리니 그때부터 잠을 못 주무시고 거의 보름 동안 10번은 전화가 왔어요. 와, 고민이 엄청 깊으셨던 것 같은데요. 결국 그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 어떻게 하셨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너무 걱정하시고 불안해하셔서 제가 마지막 10번째 통화에서 어머니 혹시 조사 나오면 제게 전화 주세요. 제가 성심성의껏 같이 소명해 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분 아드님 조사 안 나오셔서 저한테 전화 안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찾아오신 분들 중에 의외로 내가 돈이 많이 있다. 그런데 신고된 소득이 별로 없다. 이러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방금 말씀하셨던 전문 자격사 같은 그런 사례네요. 아까 그 어머니는 본인이 취득하신 건 아니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아들에게 현금 증여하면 내 자금 출처까지 보지 않냐? 이런 걱정이셨고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케이스들은요 본인이 취득하는데 자금 출처가 모자라서 내가 만약 조사 대상이 된다면 내 계좌가 다 열리게 되고 그동안 몇 년치 세금 한꺼번에 낼까봐 걱정이다. 이런 걱정을 한가득 안고 제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만약 자금 출처 조사로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그 조사 대상자의 계좌를 전부 다 확인하는 건가요? 자금 출처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기본적으로 본인 계좌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 기간 전부에 대해서 금융조사를 해요. 세무사님도 국세청 근무하셨을 때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죠? 당연히 해봤죠. 사실 이게 담당자한테는 엄청 힘든 일인데 고액의 자금을 탈루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금 출처 조사잖아요. 그럼 부동산 취득 자금이 뭔지 그것만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사 대상 선정 사유가 부동산 자금 출처를 확인하기 위한 거긴 한데 조사 통지서에 적힌 조사 대상 세목을 보면 증여세라고 돼 있어요. 따라서 이 조사의 목표는 부동산 취득 자금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게 1번이고요. 조사 대상 연도에 다른 증여가 있는지 또 확인을 해요. 중복조사 금지 원칙에 따라서 한번 조사를 하게 되면 이후에 구체적인 탈세 제보 등이 없다면 또다시 조사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조사 대상 연도에 모든 입출금 내역을 엄격하게 분석하고 소명 요구해요. 부모님한테 증여받은 게 아니고 본인의 매출 대금이 통장에 꽂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본인 계좌 또는 차명 계좌인 연결 계좌에 매출 대금의 입금 흔적이 있고 그 매출 대금을 신고 안 한 게 세무서에서 포착이 된다면 세무서에서는 증여세 조사뿐만이 아니라 사업 관련 개인 통합 조사를 함께 할 수 있어요. 물론 조사를 통해서 확정짓지 않고 통장 내역을 납세자에게 제시한 후 수정 신고를 할 기회를 납세자에게 주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까지 하게 되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안 낸 세금을 한꺼번에 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범위 확대라는 게요, 그 납세자한테는 매우 정말 불편한 일일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법적 근거가 있어서 조사를 하는 건가요? 증여세 조사를 하면서 동시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아요. 조사 범위를 확대할지 여부는 조사관 한 명이 결정하지는 않고 위원회 등을 통해서 결정하지만 제 경험상 계좌에 매출대금 누락으로 볼 만한 지속적인 입금이 있다면 세무조사 범위 확대로 결정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예전에 매출 누락 많이 하면 범칙 조사로 전환되고 과태료나 뭐 이런 것들도 추가로 나온다고 하셨고요. 심하면 고발까지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 것도 이게 같이 연결되는 이야기일까요? 매출 누락 대금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서 지속적이거나 차명 계좌를 이용했다면 자금 출처 조사가 개인 통합 조사로 확대되고 범칙 조사로도 전환될 수 있어요. 세무사님, 오늘 상담 사례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내용이 하다 보니까 이론적으로도 되게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매출 누락이 있는 분들이 상담 오셔서 묻는 내용이 보통 뭔가요?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두 분에 대한 사연을 짧게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분은 고가의 물품을 도소매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40대 초반의 젊은 분인데 애가 셋이었고 심지어 부모님까지 모시고 있어서 강남권의 아파트를 분양 신청하면 당첨될 확률이 매우 높으시고 당첨된다면 10억 원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아, 이게 말로만 듣던 로또 청약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당첨 확률도 굉장히 높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인가요? 이분이 신고된 소득이 거의 없어서 대출이 안 나오고 그래서 본인의 통장에 있는 돈을 쓰고 싶은데 괜히 그 돈을 썼다가 사업체에 대한 조사를 받을까봐 그게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뭔가 고민이 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물론 전 그분께 유리한 말씀을 1시간 가까이 드리면서 거의 로또에 가까운 분양 당첨에 응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분 마지막에 나가면서 분양 안 받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진짜 너무 아까운데요. 아마도 걱정이 많으셔가지고 그렇게 안 하셨겠죠. 이런 분들이 또 많이 있나요? 이번엔 소액의 물품을 도소매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현금 장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꼭두 새벽부터 거의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장사하시기를 30년 가까이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가족에게 큰 돈을 빌려주고 이제 드디어 그 돈을 돌려받으려는데 큰 금액의 현금 반환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고민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 케이스는 본인이 이제 빌려준 돈이잖아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걸 빌려줬고 다시 받는 건데 그게 문제가 되나요? 이분도 당시 빌려준 돈에 대한 자금 출처가 없는 거였어요. 즉 매출 신고가 안 돼서 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그 돈으로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거액의 자금 이동에 대한 증여세 조사가 시작된다면 결국 거액의 증여세 또는 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셨어요.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는데 업종도 다양해요. 식당, 개인 교습 등등등 이런 분들이 공통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무 궁금한데요. 그게 뭔가요? 이럴 줄 알았으면 소득세 신고를 더 많이 할 걸 그랬어요 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자금 출처를 맞추기 위해서 대출금 및 차용증을 많이 쓰시거든요. 이후에 이 돈을 내가 갖고 싶어도 그 돈 또한 자금 출처를 계속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계속 고민하세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 자금 출처에 대한 대비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획일적인 솔루션은 없어요.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니까 충분한 교감을 통해서 사람마다 각기 다른 솔루션만이 존재할 뿐이에요. 그 솔루션의 결과값은 결국 지출 대비 소득이 많아야 한다는 겁니다. 절세는 염지훈. 자, 오늘의 결론 하나, 과거 부동산 취득 시 또는 전세금 납입 시 부모 차스를 받은 돈이 있다면 그 돈으로 이번에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혹시 모를 과거 취득 자금에 대한 재조명을 대비해서 전문가와 상의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잘 작성하자. 둘, 가족이나 본인의 신고되지 않은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유의하자. 자금 출처 조사가 사업체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잘 써야 한다. 셋,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후 부동산을 취득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소득신고를 성실히 하자. 적절한 소득신고가 되어 있어야 대출받기도 쉽고 내 돈 내가 편안하게 쓸 수 있다. 피하고 싶은 세무조사 혹시 너무 답답해서 차라리 부동산 계약금 날리고 싶을 정도로 불편하신 분들 있으면 진심세무사 염지훈에게 전화주세요.